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경선 레이스에 돌입을 했습니다. 첫날만 선거인단이 22만 명이나 몰릴 정도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정당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고 또 경선 논의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김정남 피살로 북풍 변수가 급부상하면서 여야는 대선판에 미칠 파장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 안보 이슈가 조기 대선에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찍이 방송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안보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외에는 우리 정치권이 그거를 좀 중요하게 안 다뤄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그 안보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엊그저께 IRBM 무수단급 미사일 쏘면서 우리 지금 현재 갖고 있는 KAMD 가지고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게 기술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공학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뭐 민생 중요하죠. 안보가 없이 민생이 어디서 국민의 생명권이 보장해야 한다는데 민생 얘기 백날 하면 뭐 합니까? 정치권이 이럴 때에서 정신 차리고 현재 우리 안보 현조소가 어디고 사드 배치가 왜 중요한지 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지 자꾸 너무 지지계층만 의식해가지고 안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가지고 가면 그거는 굉장히 큰 제약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선거를 보면 북풍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는 한 번 정도 있을까 없을까 뭐 그런 정도입니다. 바꿔 말해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정남 피살 사건이라든지 그 미사일 발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건 그것대로 대응을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국내 내정을 갖다가 선거를 통해서 결정짓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당이 당론을 바꾸겠다. 이제 그런 거는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정치공학적으로 중도 보수층을 흡수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누구든지 집권을 했을 때 지금 내가 한 이야기하고 집권 후의 이야기가 너무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집권을 상정을 해서 책임 있는 공약,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김정남 피살 사건에서도 봤지만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저게 그냥 악독한 아주 심한 독재 국가를 넘어서서 전체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그 자유로운 생각을 누군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김정남도 밖에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 그 지도 체제, 단일성 지도 체제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주의 국가는 대외적 긴장 관계를 계속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땐 대외 침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바깥으로부터 위협이 있다는 걸 갖다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 북한도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위협은 가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그 위협 문제와 국내 문제, 이 문제를 갖다 잘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하셔서 지금 북한 문제는 변곡점에 와 있어요. 거의 70년 이상 지속된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도 없고 과거처럼 그렇게 안이한 자세로 이 안보 문제를 본다는 건 큰 실기를 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다. 우리가 안보 문제, 북한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보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국민들한테 큰 실수를 할 것이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왜 지금 항공모함을 2개를 물론 훈련을 명분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있습니다만은 갖춰놓고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가져오고 있겠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서 안보 문제를 정말 이거보다는 과거와는 패러다임이 다르게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앞서서 뭐 입장이 이제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 좀 뭐 어떤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앞서 국민의당 입장도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안보 이슈가 갑자기 터지다 보니까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야권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안보와 관련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입장이 좀 바뀌는 듯한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해 봐야 될까요? 이제 그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유권자들이 입장이 그러니까 보수가 중도로 가거나
진보가 중도를 향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만은 예. 진보가 중도로 왔다 다시 진보로 간다든지 보수가 중도로 왔다 다시 보수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오락가락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보 문제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진보 쪽에서 중도 쪽으로 이제 좀 영역을 확산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뭐 또 많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나 거군요. 이제 다시 빠꼬라이 하게 되면 뒤로 가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락가락하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했는데요. 22만 명이 넘어서 이제 뭐 30만 명에 가까웠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민주당 홈페이지 뭐 전화 마비됐다 얘기 나오고 이제 상당 기간 또 이제 선거 인단을 모집을 할 텐데 그 수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탄핵 인용될 때까지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네. 계속 모집한다 그러니까 3일 전까지 모집을 숫자가 한다고. 굉장히 늘어나겠는데 네. 완전 국민 경선이라고 그래도 정당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조직과 돈이 동원이 되는 모집입니다. 네, 네. 그냥 자유롭게 뭐 길거리에서 아무나 이렇게 복권 사듯이 하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게 그냥 국민들이 뭐 많이 갔다 이렇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네. 당 지도부와 각 지구당 위원장 이런 분들이 총력을 다해서 지금 선거인단을 모집한 거다. 네. 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그 안희정 후보가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더 많이 모일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네. 민주당은 최대치로 한 200만 정도를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150만 내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정당들은 좀 답보 상태 아닙니다. 전율도 정비가 좀 잘 안 됐고 이슈 파이팅도 좀 잘 안 되고 있고 민주당은 당 지지율도 앞서가고 있고 유력한 대선 주자도 있고 이슈 파이팅도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발차를 한 거고 다른 정당들도 이제 차차로 조금씩 움직임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지난 2012년도에는 4주 동안 88만 모았다는데 이번에는 뭐 200만까지 목표를 잡는 걸로 보면 굉장히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달라진 점이라면 완전 국민 경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무조건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역선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세론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 문재인 후보의 그런 우위론을 과연 뒤집을 정도로 역선택한 보수층 유권자가 갈까요? 저는 그거는 조금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당내에서의 견고한 그 지지 틀, 그 지지하는 그 견고한 층은 깨지기가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25만 모았다고 합니다만 지구당 위원장이나 각 개파별 그런 관장하는 분들이 뛰지 않으면 이게 되질 않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는 분들이 이렇게 평소에 행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해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의 성을 깨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이게 100만이 되든 150만이 되든 비례해서 똑같이 올라갈 겁니다. 물론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지금. 네. 그러나 결국은 당내 조직을 60, 70% 점유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그런 표 깨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역선택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 보수층에서 얼마나 거기 가가지고 그걸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겠어요. 네.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조금 기우 같습니다. 네. 그 역선택과 관련해서 이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네. 드리면 민주당 내에서도 저거 다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겁니다. 네, 네, 그 네. 다 조사를 해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최근 나온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그 조사를 보면 네. 민주당 지지자는 약 44%, 그다음에 다른 당 지지자들은 20% 정도가 민주당 선거 그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역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인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역선택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경선이 시작되면 제일 첫 번째 호남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호남에서의 그 지지율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호남 지지율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29.8%로 7.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까지 포함한 조사긴 한데 안희정 충남지사와 비교를 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0.4%포인트 소폭이나마 올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의 우위론이 지금 수주째 네. 계속 지금 6주 이상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흐름을 꺾을 만한 후보가 없는 거예요. 네. 안희정 지사가 중도 성향의 표를 많이 흡수하고 있습니다만 호남 민심을 문 후보를 꺾을 만한 정도로 이렇게 흐름을 바꿔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호남 공략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데요.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그런 호남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빠지면서 그게 문재인 후보한테 가고 있다는 그게 지금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남 민심이 선택이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충청 민심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보면요. 문재인 전 대표가 32.1%, 안희정 지사가 29.3%인데 좀 흥미로운 점은 둘 다 상승을 했다는 점이거든요. 네.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아까 호남 말씀을 주셨었는데 호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약간 정체 내지 하락하는 분위기고 안희정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갔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후보는 호남에서 많이 잃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안희정 후보가 호남에서 얻어서 올라갔습니다. 그 이제 안희정 후보의 그 호남 약진 가능성을 갖다 이제 보여준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충청은 반기문 총장 사태 이후에 갈 예. 곳을 잃은 그 마음인데 네. 지금 충청은 원래 이제 야당 표들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쪽으로 좀 결집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안희정 지사 쪽으로는 반기문 총장에서 흘러나오는 충청표가 많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것도 조금 더 크로스 체크를 갖다 해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네, 네. 언뜻 그 지역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입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 앞선 조사를 바탕으로 한 그 종합 결과인데요. 전반적으로 총평을 좀 해보자면 야권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오르고요. 여권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올랐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꾸준한 상승세가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반기문 씨 낙마 이후에 그 지지층의 일부가 중도층이 안희정 씨 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네. 그런 증거고 반면에 이제 문재인 씨는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듯이 이 표의 확장성이 35%를 넘기가 어려운데 지금 보니까 오늘 조금 떨어졌네요. 32%대 돼 있는데 그런 표들이 지금 앞으로 안희정 지사한테 갈 건지 이재명 시장한테 갈 건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보수층에 특별한 그 눈에 띄는 그 주자가 없다 보니까 황교안 씨가 좀 꾸준하게 좀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안보 문제가 이렇게 좀 첨예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또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이번 주 지나가지고 그 결과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바른정당 역시 완전 국민 경선으로 후보를 뽑자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후보들 간에 어떤 조율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좀 어떻게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13일 날 이제 경선관리위원회 구성을 해서 경선 룰을 논의하기로 했고 다음 달 한 24일쯤 경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마 바른정당은 지금 동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선거인단을 갖다가 민주당처럼 대규모로 모으기는 어렵고 아마 여론조사 비중을 갖다 높여서 그걸 커버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그 바른정당이 보여온 행로를 이렇게 봤을 때 바른정당이 강한 뒷바람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진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와의 이 난맥상의 공동 책임의 일부를 갖다 가지고 있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이 용서를 해주는 마음이 바른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이 하나 있고 네, 네. 두 번째로는 유승민, 남경필 두 분이 그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네. 이슈 파이팅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메시지나 비전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지지를 하고 막 지지율이 올라갈 때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미래가 보여야 되는 건데 그 두 분을 통해서 지금 그런 느낌을 갖다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러라는 법은 없으니까 네네. 그 두 분이 조금 더 이슈 파이팅을 하고 미래 비전을 갖다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전의 계기를 좀 마련해야 될 텐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앞서서 이제 바른정당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변화를 좀 시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지율 미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 그나마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뭐 얘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는 뭐 신구룡이다 할 만큼 뭐 후보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지율은 안 나오는데 후보들은 많이 나온다. 어떤 의도로 읽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보다는 이제 앞으로
앞으로를 보고 지금 저 출마 선언을 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좀 보이면서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후보가 안 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제가 보기엔 다른 게 아닙니다. 보수를 혁신하자고 좀 비대위 체제인데 비대위원들이 지금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당을 혁신하고 개혁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느끼질 못합니다. 네. 임명진 비대위원장 당명 바꾸고 뭐 몇몇 사람 당원 정지 그거 처분한 것 빼고는 어떤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네. 구도적으로 장을 확 바꿀 수 있는 보관이 뭔지 지금도 안 늦었어요. 확실하게 좀 안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런 걸 가지고 주자들이 논쟁을 할 때 조금 관심을 끌지 당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지 대선 출마한 후보들이 지금 특별히 과거와 다른 특별한 담론이 없어요. 지금 뭐 앞으로 출마할 선언 지금 심지어는 김진전 중앙행부 논설위원 보수 논객도 좀 나섰는데 출마에 변해서 이 당을 어떻게 바꾸고 개혁적으로 정말로 보수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건 제가 보질 못했어요. 네, 네. 그다음에 그 당이 자꾸 답보 상태로 국민들한테 지금 큰 호응을 못 얻고 있다 이런 판단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